안녕하세요. 오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그 경기에서 뜻밖의 알파고가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놀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을 보고서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랐어요. 보면은 사실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출발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유용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컴퓨터가 인간이 하던 일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서 AI는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그동안 말하자면 1960년대부터 발전해가지고 왔는데 그게 한 50년 사이에 놀라운 만큼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그만큼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과학자들의 노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은 우리가 AI 시스템을 원래 AI 시스템에 기대했던 것들을 성취해준 그러한 일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 두는 일마저도 그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어떤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데 사람들은 우리 서양 사람들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오히려 충만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사람들 일반적으로 공포와 경악의 분위기가 더 많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문화적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과연 이 AI 발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 불필요한 우려 같은 것은 없애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그 우려가 있고 인간의 마음과 관련돼서 어떤 측면의 함축을 갖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얘기하고 산업적인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주로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고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것이 A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것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인간들의 측면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수수께끼를 던지는가, 이런 얘기를 좀, 그래서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어떤 수수께끼가 만들어지는가, 둘째는 어떤 불필요한 우려들을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은요, 그 커즈와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원래 그 MIT에 있는 AI 학자였는데 이후에 구글에 들어가면서 미래학자로 전환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도표가 나타내 주는 것은 뭐냐면은 1000불짜리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그 1000불짜리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그 계산 능력, 인간 능력이 그 계산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는가를 연차별로 발전해서 나타나는 어떤 측면들 이야기한 것인데, 처음에 초창기 1000불짜리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벌레 수준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점차 발전해서 한 2020년 정도가 되면은 1000불짜리 컴퓨터가 한 인간의 개인이 할 수 있는 인지 능력들을 다 구현할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 내지 60년대가 되면은 그때 가서는 모든 인류들이 합한 인지적 능력, 지적인 능력을 1000원짜리 컴퓨터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새는 어떤 단어로 집약이 되고 있느냐면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놀라운 예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떤 경악스러운 측면들이 있고, 이런 시대가 되면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텐데 과연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 반 기대 반의 어떤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인공지능 체계가 마음, 그러니까 인공지능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연상되는 것은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 영화에서 나왔던 그 인물들, 또는 바이센테니얼 맨, 또는 터미네이터 같은 데서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보면은 사이보그가 마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 자체를 온전히 구현하는 또 하나의 인간과 유사한 개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면은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생각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데카르트에서부터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긴 했지만 사실 인간의 마음, 신체 구분할 때, 신체와 구분되는 마음 얘기할 때 이것이 하나의 그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들여다보면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동네 안에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돼야지 그 다음에 AI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옳은 얘기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세 가지 측면을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거실에 나왔을 때 아주 향기로운 커피 향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커피에서 어떤 미립자가 방출이 돼 가지고 이게 나의 후각신경을 자극해서 어떤 뇌의 어딘가에 가지고 아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느낌이 동반되는 그런 측면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사건들의 이합집산과 충돌 속에서는 느낌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 계량화시킬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의 영역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상상하기 어려운, 이전에는 생각도 못할 어떤 감각적이고 느낌이 동반되는 그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강변도로를 밤중에 달리다 폭죽이 터지는 걸 봤을 때 그 아름다운 감각 영상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미립자들의 서로 이합집산 이상의 어떤 것들이 마음에 와가지고 신비로운 현상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것이 동반된 어떤 느낌, 감각의 측면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철학자들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의 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의식의 영역에는 인간의 정서도 있고 어떤 뭔가 초월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능력들도 있고 어떤 거기에 동반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내가 나로서 느낄 때, 내가 나라고 느낄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 이상의 나라고 어떤 통일성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감각 같은 걸 갖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의식, 의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영역이고요. 또 하나 마음의 이 의식과는 다른 측면이 뭐가 있느냐면 지향성이라고 철학자들이 흔히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지난 겨울이 몹시 추웠지라고 어떤 기억을 떠올린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마치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려내듯이 지난 시절의 어떤 특정 시점의 어떤 모습을 내 마음속에 수채화처럼 그려내는, 하나의 미술처럼 그려내는, 이걸 표상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들은 갖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도계는 그것이 수은주의 높이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외부 세계가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긴 하지만 그 온도계 자체가 어떤 외부 세계를 떠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온도계를 보고 외부 세계를 읽어내고 온도를 읽어내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측면 중에 하나가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오해를 갖기도 하고 이해를 갖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표상성, 지향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의식하고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믿을 때 그건 어떤 수학적인 세계에 대한 특정한 그림을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지만 이것은 느낌이 동반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다라고 그 판단 내릴 때랑 2 더하기 2는 4라고 판단 내릴 때 뭐 좀 다른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분명히 두 가지는 다른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느낌의 측면을 의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세상을 떠올리는 측면들은 일반적으로 표상성이라고 부르는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과거의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이 의식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상 능력이라는 것에 주목해서 마음은 물질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측면은 뭐냐면 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야에 있는 외야수가 타자가 친 공을 보고서 기가 막히게 그 착지점을 찾아가서 공을 잡아내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공이 움직이는 각도를 보고 또 움직이는 속도를 판단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로 움직이면 어느 지점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일단 뛰어가면서 계속 정보를 계산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그 마음이 해내는 오묘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내 친구든가 어머니든가 형제자매를 봤을 때 그 사람 보고서 아 이거 내가 아는 그 사람이다라고 판단 내리는데 어려움 겪으세요? 전혀 어려움 쉽게 판단 내리시죠. 근데 아마도
오늘 가서 보는 어머니의 상은 이전에 봤던 어떤 영상하고도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렇죠? 명도도 다를 것이고 보는 각도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때요? 기가 막히게 그가 내 머릿속에 떠올려 있는 그 사람하고 동일화시키는데 문제없이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을 그 인지과학하는 사람들 또 인공지능 사람들은 그 패턴 레코그니션, 형태 인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런 능력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그 스무고개에서 문제를 푸는 능력들, 온갖 능력들이 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 인간의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철학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 주목을 하면서 마음의 신비를 생각을 했고 마음은 물질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소위 인공지능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마음의 신비를 소위 자연과학적인 과학적인 틀 속에 해명해 나가는, 그러니까 결국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많은 신비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들이라고 한다면 이 AI라고 하는 것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신비롭게 느껴졌던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도 이런 과학의 영역 속에 포섭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마음의 측면 중에 어떤 것을 그 신비의 베일을 벗기고 과학의 틀 속에 포섭을 시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거겠어요? 벌써 답은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야 하는 순간 답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지능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산업적인 도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점차 어디로 그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는 순수히 인간이 고통스럽게 했던 일을 대행해주는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산업적인 유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발달해 나갔지만 이것이 점차 어떤 한 그 패러다임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동력을 얻어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중간의 과정은 뭐냐면 심리학적인 이론을 검증하는 도구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마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달해서 거기서 넣고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 이론이 맞았는가 틀렸는가를 검증하는 도구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발전하냐 하면은 야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복합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자체에 대한 모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을 이해하는 수단의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도와주는 수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인간 자체의 모델, 인간의 마음, 인간의 뇌를 달리 보는 그런 하나의 틀로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순수히 도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AI, 그게 weak AI,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렀던 것이 인간의 마음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복합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한 인공지능이고,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의 발달이 인간의 마음을 보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공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스트롱 AI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 무렵에 그런 영화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도 나오고 이전에 블레이드 러너에서 시작해서 터미네이터까지 이루어지는, 그 이후에 AI라는 영화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 사이보그 같은 건 컴퓨터들의 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행위와 관련시킨 로봇을 만들어내면 얘도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점차 탄력을 받고 설득력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위협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결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아까 얘기했던 거로 다시 되돌아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마음에는 의식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고 표상성이라고 하는 지향적인 능력도 있고 또 지능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신비의 옷을 벗기 시작한 거냐면 지능의 옷까지, 지능은 분명히 신비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과연 이런 틀이, 지능을 설명하는 틀이 인간의 표상적인 능력, 의식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능을 해소하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의 틀이 인간의 감성이라고 하든가 인간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윤리적인 느낌 같은 것들까지도 갈 수 있으리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AI 발전 속에서 경계돼야 할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지능적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한 일부분만 그 소위 과학적인 공학적인 틀 내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이 온전히 소위 로봇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공상과학 소설적인 이야기고 현실적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그 기계적인 그런 실리콘적인 소재로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특수한 소재들 있죠. 그래서 인간의 소재의 그 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포가 신체 세포가 탄소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소재적인 특성이 없이 과연 소위 기계적인 금속적인 어떤 구조에서 이게 구현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상과학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발전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과장을 좀 경계해야 할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오히려 그 AI 자체가 갖고 있는 위협보다 AI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측면 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얘기 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소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그 인도하고 있는 것이 AI 아닙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가기 전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그 AI 발전이 인간의 마음 자체에 대해서 과장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좀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우려할 새로운 수수께끼의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예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식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에. 근데 그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두 귀 사이에 있습니까? 뇌. 그것이 그 19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마음의 소재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죠.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두 귀 사이에 있는 뇌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생각이 더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는 AI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중대한 함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인간이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중간 매개체가 인간의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심리학이 왜 발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때 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롭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고자 하는 단지 그 지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했을 것 같습니까? 심리학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특정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학문으로서 심리학이 발전했던 것이죠. 심리학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라고도 불리냐 하면 행동과학이라고도 불립니다.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그 과학이고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랬을 때 심리학이 다루는 대상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거냐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중간의 매개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뇌가 바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반응하는 중간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어떤 일들이 발달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은 뭐였어요? 내연기관이었죠. 내연기관의 발전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전기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동일한 노력을 통해서 생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들의 발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차, 2차 산업혁명을 기본적으로 해서 에너지혁명이라고 부르는데 3차, 4차 산업혁명은 여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인터넷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1차 산업혁명하고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데 내연기관이 나오면서 기차가 생기고 그 철로가 생기면서 운송수단이 발달하면서 생산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어떤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거냐 하면은 소위 정보산업 시대에 새로운 운송수단이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소통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폭발적인 산업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뭐와 결합이 되냐면 AI라고 하는 게 결합이 되는데 그래서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1세기 들어오면서 점차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아마 페이스북 하고 계실 테고 그다음에 카톡도 하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 고속화 도로 속에서 서로 정보들을 교환하기 시작하고 많은 정보들이 쉽게 이행이 되면서 새로운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SNS라든가 인터넷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것들이요. 그래서 이전에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마음의 관점에서 지금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고 계세요?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정보가? 근데 핸드폰에 들어가 있죠. 자, 이전하고 비교해. 그럼 한 20년 전에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15년 전에. 우리 50개, 60개 정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5개, 6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점차 이 전화번호라고 하는 정보 같은 것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중요한 조건 내에서 내 행동을 하기 위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마음이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정보를 나한테 제공해 줘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이전에 했었던 역할, 내 조건에서부터 행동을 매개체 주는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그 지리적인 정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여러분들은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 어떤 동네들의 지리적 구조에 대한 정보는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대한 지리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정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두 귀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차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단말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단말기는 또다시 뭐랑 연결이 됩니까? 클라우드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비게이션도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은 결국은 GPS를 통해 가지고 인공위성과 연결이 통신을 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들도 점차 어디로 이양되고 있느냐 하면은 사이버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정보들, 요새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이끌어내면서 그걸 활용하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정보들과 세계에 관련된 나의 정보의 공동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더 이상 나의 두 귀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점차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내 단말기로 또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속으로 확장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이상 두 귀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마음이
확장돼 가지고 클라우드로 펼쳐나가고 있고 단말기로 클라우드로 펼쳐나가고 있고, 그거는 또 어떤 중요한 함축을 갖기 시작하냐 하면은 나의 마음과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제 인터넷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인간의 마음, 철수의 마음과 영의의 마음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영의의 마음은 영의의 두 귀 사이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철수의 마음은 철수의 두 귀 사이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둘 사이에 마음이 겹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이제 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 이후에 클라우드가 발전하면서 내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두 귀 사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차 클라우드로 확장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영의의 마음과 철수의 마음이 온전히 서로 독립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통된 교집합들을 가지면서 확장돼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게끔 만드는 기본적인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라는 이슈에 대해서 그 소위 퍼스널 아이덴티티, 인격 동일성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동일성을 어디에 따라서 얘기를 했냐 하면은 신체가 아니라 마음, 또 기억의 연속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이게끔 만든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거지와 왕자가 있을 때 거지와 왕자의 모든 심적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교차시켰을 때 이제 거지의 몸을 하고 있는 거지의 몸 속에 왕자의 마음이 들어갔을 때 그거는 거지예요, 왕자예요? 왕자고, 그렇죠? 거지의 몸을 한 왕자라고 생각했고 얘는 왕자의 몸을 한 거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한 사람이게끔 만드는 것은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관련된 고유성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의 두 귀 사이에 있는 뇌에 온전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점차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관련된 기억과 정보의 공통적인 교집합들이 생겨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전에 생각했던 인간 개체,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미래 사회 속에서는 점차 정보화 시대와 클라우드라는 게 확장되는 게 내 뇌 속에 있었던 정보들은 점차 어디로 많이 이양이 되기 시작하냐면 외재적이고 단말기와 클라우드 속에 점차 이양되는 양들이 많아질 테고, 사람들이 점차 이것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그 개인들의 접촉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측면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비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공유되고 있는 측면들이 많아지고 어떤 개인의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신체가 갖고 있는 그 뇌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얘기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면은 점차 어때야 될 것 같은 생각 드냐 하면은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이 많이 발달돼야 될 것 같은데, 역설적이게도 공동체적인 의식은 점차 결여되는 측면들이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아까 그 제가 그 초연결주의 사회라고 흔히 저도 그렇게 부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부르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조 속에서 인간들은 점차 새로운 경제 구조들이 생겨나고요. 여기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냐 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산업체들이 점차 약화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말하자면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필요한 프로젝트가 온 산업체에서 만들어지면은 인터넷 플랫폼 속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그때그때 공급받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해체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앞으로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넘어선 초국가적인 산업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개인의 노동과 인격이라든가 복지 같은 것들이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들 점차 약화되고 그런 측면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굉장히 역설적인 측면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과 관련된 그 사람의 개체적인 측면들은 중복이 되면서 어떤 개인의 이해와 관련된 측면은 오히려 초개인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려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미래 사회 속에서 필요해지는 어떤 인재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봄으로써 생각됐던 우려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장차 필요한 인간의 모습들, 어떤 능력, 마음속에 어떤 능력들이 점차 강조돼야 될 것 같으냐 하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를 푸는 그러한 지능의 능력은 더 이상 인간들에게서 가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 거고,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능력은 문제를 던지는 능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운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던지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들은 저는 AI 시스템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도메인이 정해지고 그 주어진 영역 내에서 문제를 푸는 작업들은 앞으로 AI가 이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영역이 주어졌을 때. 그렇지만 AI가 새로운 문제를 던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술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그 근래 그 인터넷 보시면은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고호풍으로 어떤 사진을 주고 AI 시스템이 이것을 고호풍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들 보면 진짜 고호 그림처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멜로디를 주고서 이것을 쇼팽의 풍으로 곡을 편곡하는 것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할 것 같으냐 하면 빅데이터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명곡들을 빅데이터로 AI 시스템에 주면은 이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음표들의 조합과 어떤 음을 어떤 형태로 강도를 갖고서 누르게 되면은 이것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가를 흉내내는 그런 작업들은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과연 AI 시스템이 또 하나의 고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호를 흉내내는 작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새로운 형태의 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음악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감성을 갖고 있지 않은,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의식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갖고 있지 않은 소위 AI 시스템이 만들어낸 새로운 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괴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감성, 어떤 창조적인 능력, 이런 부분도 인간의 고유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그 기계 속에서 구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문제를 던진다든가 유의미한 문제가 되겠죠. 그 아무거나 문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문제를 던지는 능력은 감성 자체를 갖고 그 감성이 갖고 있는 질적인 느낌을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그 컴퓨터 시스템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구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글의 리더들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 10%가 아니라 10 times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전에 있던 시스템에서 10%의 이윤을 더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10배의 능력을 10배의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있는 그 직장인들은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긴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새로운 문제를 던져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문제 영역, 그러니까 룬 프로젝트니 뭐 그 구글 X 프로젝트니 이런 것들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영역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구글이 그런 새로운 문제를 던지는 AI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영원히 인간들에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성에 기반한 인간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감성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오는 어떤 초월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능력들은 AI 시스템에 의해서 침범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안심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심을 하고, 반면에 이 AI 발전이 인간의 마음의 소재라든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 그리고 그것은 저는 굉장히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미래 과정 속에서 인격체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고, 이런 인격체들의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인프라는 새로운 인간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인간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부터 모든 인류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문제였는데, 이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어떤 맛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